가설은 뭔가요? 자, 오늘의 가설. 부자들은 석유 대신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맞는 말이죠. 돈.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건 캔다라는 동사인데요. 마이닝도 이렇게 광산 채굴업이잖아요. 그쵸. 데이터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떤 거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고 어떤 건 필요한 정보들이죠.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마이닝이에요. 거기까지가 캐낸 거라면 정제해야 돼요. 이제 석유도 시추한 다음에 그걸 나눠가지고 등유 여러 가지의 경유 나누잖아요. 네.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인사이트를 파인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죠.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채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에요. 과학이 하는 활동이 정확히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끄집어내는 게 과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전 분야로 확장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이제 수치화돼서 원래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렇죠. 과연 이 숫자가 무슨 의미지 하고 정리를 했더니 아 이렇게 산모를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했던 것조차도 네.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였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데이터를 통해 산모들이 목숨을 구한 것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데이터 마이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예, 아시죠? 근데 과학이랑은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은도 아시잖아요. 간호사.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여성 회원이자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통계학회. 통계학회. 저희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맞아요. 통계학자고요. 나이팅게일이요? 네, 행동가입니다. 이분이 실천가예요. 예.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가 그 크림 전쟁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이 병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이 야전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치료받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에서의 전쟁이란 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는 불과 한 몇만 명이 싸우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게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그런 전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 국민 개병제, 사람들을 의무로 다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크림 전쟁 때에 그 참전한 그 군대의 규모는 양측 각각 한 70만 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가 참여하던 전쟁에서 140만 명이 전쟁터에 참여한 상황이 되자 바로 위생 문제가 그전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 작은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아직 세균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사용한다거나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러니까 금방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당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황제가 독감으로 죽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균이 얼마나 체험한 취약한가? 그런 첫 번째 전쟁이었죠. 전쟁을 끝낸 것도 그럼 세균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이 뭔가 통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다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로즈? 예, 약간 장미꽃 모양으로 돼서 가장 유명한 차트입니다. 맞아요.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죠. 원 형태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위에 6개, 아래 6개. 그래서 이제 전부 이 12개의 이 구역들이 하나의 월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이 전염병 등 2차 감염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우와, 파란색이? 네, 2차 감염. 붉은색이 이제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그다음 검은색이 기타 이유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부상이 심해서 혹은 다른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2차 감염이구나. 이걸 데이터를 통해 알아낸 거죠. 우리 문과에 계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세요. 저는 예.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문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문과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하죠. 이걸 보고요? 네, 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문과적인 요소가 너무 억지로 아니, 아니, 껴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따내려고 한 겁니다. 아, 2차 감염이 제일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네. 그럼 숫자만 보여줘 보세요. 이 숫자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설득을 할 때는 또 문과적인 접근으로. 그럼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팅게일의 진정하게 아마 훌륭한 그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제멜바이스와는 달리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뭐 영국이 그 이후 세계를 제패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 영국 군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위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병으로 죽는 병사의 수가 적은 그런 군대가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던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힘이 있는 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자원의 투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신 다음에 그거를 본토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들의 예제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 할당에 대한 부분들에 그만큼 더 투자를 이끌어낸 거죠. 아 근데 내가 잘못 배운 거지. 나는 그냥 나이팅게일하면 그냥 소위 우리 백의의 천사 요 이미지만 있잖아요. 아, 저 어렸을 때 베개를 잘 배워줘서 베개 천사. 너도 그랬잖아. 우리나라 역사에도 데이터 마이너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일단 역사에 다산 정약용 무서운 분이었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황해도 곡산에 문민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지방 관료로 가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군역 같은 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우셨잖아요, 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비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배웠던 게 뭐 족증, 인증 이런 것 좀 나오죠. 족증은 뭐냐면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남아있는 분들한테 물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은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죠. 그럼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분이 막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뭘 하셨냐면 이분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구별로 가셔가지고 이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본 거예요. 기와집이야? 아니면 초가집이야? 아니면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 고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보셨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좀 어려운 집안의 분들한테는 소택 개수까지 셌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살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아전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이걸 거둘래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봤더니 이 집안 어렵구만. 테이블 자체가 침기부 종행표라는 건데 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천재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페이지 프로포즈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의사결정권자들은 두꺼운 책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통 정보를 유실을 하는데 유실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건지 알게 됐죠. 엄청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대단하네요. 본인들의 분야에서도 그 데이터 마이닝을 지금 현재로 쓰고 있죠? 네, 저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심리학은 진짜 많이 쓰겠다. 사람 데이터를 모으는 학문이라 가지고 데이터가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까요? 행복한 사람? 어떻게 표현하세요? 행복하시잖아요. 문과니까.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행복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 이과 계신 분들은 그러면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 난 딱 그 생각했는데. 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밀려오는 거니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솔직히 정말 다른 진짜.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그런 얘기 맞습니다. 오, 맞아요? 문과 쪽으로 넘어오셨나요? 아, 또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1인칭 대명사를 잘 안 써요. 아, 그래. 그럼 뭐라고요? 남의 얘기처럼 많이 그래, 합니다. 그래, 그래. 남의 나 얘기처럼. 경험담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많이 하고 그리고 문장이 좀 짧아지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감정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자체가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법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사회과학 분야로 이제 이걸 이동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 노벨 그 물리학상은 중력파 검출한 것에 주어졌어요. 중력파 검출. 중력파 검출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이 시공간이 약간 비틀어지는 거를 측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약간 비틀어지냐면은 0.0000000000000000001 미터 비틀어지는 걸 측정해야 돼요. 멋있다. 이게 이과예요. 아니 저기요. 그 정도면 안 비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비틀어져요? 아니 그 정도면 비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우리는 이런 단위를 아니, 얘 아니. 다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그 정도면은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온 데이터의 대부분은 노이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이제 끝없이 정제를 해 가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법과 그 아이디어와 이론을 써야 돼요. 결국은 다 뭘 빼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정말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이 작은 네네네.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마이닝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데 그 정밀도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쪽에서 역시 그 수많은 데이터와 숫자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다 물리학에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물리는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배명훈 작가님. 네. 그 작가님의 소설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50만 명이 살고 있는 건물 하나로 된 국가 안에 그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 꼭 양주를 한 병씩 사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걸 선물을 하면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또 이거 선물용으로 다시 돌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양주병에다가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일단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하면서 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가설인 거죠. 맞아, 나 그래서 옛날에 출장 갔다 오면서 양주 사가지고 다 그렇게 부장님한테 선물하고. 그 부장님들은 또 그 위에 상무님한테 그럼 내가 산 술이 결국 사장님이 마시고 있는 거네요? 사장님도 또 어딘가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무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필기도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행정 일을 했었거든요. 그 부대에서 계속 그
플러스펜이 이렇게 결제할 때 좋은 네, 그 까만색 맞아요. 펜이 다 너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계속 이걸 사달라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대대장님 방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 다 쌓여 있어. 대대장님 필통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제를 받으러 갈 때 거기에 플러스펜을 끼워 놓고 상급자가 결제를 하면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펜도 사실은 추적을 하면 이게 그 권력을 따라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재밌는 데이터네요, 이거. 살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집어오면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진 것도 모르실 거야. 재밌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업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이게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미없는 거 해라. 재미없는 네.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가 재미없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좀 재미없어 보이는 게 더 경쟁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오락실, 음악 감상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차려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차리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런 일도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이 좀 어느 정도 적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권이 보호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발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주류 도매업 이런 거는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중규모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좀 심심하대요. 예를 들어서 주문 오면 배달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데 그 대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업체가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유리한 구성이 있다는 거죠. 독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도 디저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됐다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탕후루. 네, 이런 게 전부 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좀 보호되는 거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좀 아픈데 돈이 안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돈이 거라고?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돈이 잘 되면 대기업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 규모가 이 정도라면 그래 하세요 그랬는데 이래? 그럼 이제 거대한 회사가 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대기업이 벌어지냐면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자금으로 자기네도 적자 보는 걸 감수하면서 1+1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다시 올려.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업들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거죠.